너무나도 만족하며 그 여자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한 아내만을 사랑한다며 순애보적인 사랑을 우러러봤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만큼 아내만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슬아의 자식들도 넷이나 볼 만큼 금슬이 좋았던 저희는 노년에 와서 그게 더 빛을 발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말 이상적인 부부였죠.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진 자웅동체라고 할 만큼 우리는 한 몸이었고 모든 일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 제 짝은 있었던 법이에요. 저는 2번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2번째 결혼 생활과는 달리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20대에 3살 더 어린 전처와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처가 워낙 집안이 좋고 잘 사는 무남 동녀 외동딸인지라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것 하나 보고 눈이 머셨던지 제게 결혼하라고 일단 밀어붙이고 보았습니다. 결혼이 별건 줄 아니?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봐도 걔만한 애가 대체 어디 있다니?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거 많겠다. 애 사람 됨됨이도 똑 부러지고 예쁘겠다. 나는 네가 그 애랑 잘 돼서 좋은 가정 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전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로 사업상 이익이 맞아 잘 알던 사이였고 어머니끼리도 덩달아 친한 사이였던지라 저와 전처 사이를 일단 밀어붙이고 본 것 같았습니다. 전처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딸 하나 있는 거 얼른 시집 보내려고 전전긍긍하던 찰나였어요. 지금에야 결혼하면 어린 축에 속하지만 당시 30을 가깝게 보고 있던 전처는 노처녀였던 거였죠. 이리저리 재다가 혼기 막바지에 임박해서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워낙 숫기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 변변한 교제 한번 못 해봤는데 사실 사람은 괜찮다 쳐도 연상은 좀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지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리도 밀어붙이니 마음을 열고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자체는 그렇게 싫은 건 또 아니었던지라 전처나 저나 부모님에게 떠밀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연상인 전처가 어려워 존대를 했는데 전처 역시 제게 남편인지라 존대를 하며 우리는 형식적인 대화만 해갔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부모님 전화 오셨는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연락드려 볼게요. 전 제 방 가서 들어가 잘게요. 네, 쉬어요. 이런 대화가 다였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던지라 항상 조용했고 성향도 너무나 달랐으며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하면서 점점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나마 신혼여행 때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주었는데 워낙 전처가 태기를 가진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입덧도 워낙 심해서 각방까지 쓰는 바람에 우리는 달달해야 할 신혼생활조차 몸이 건조했습니다. 전처는 딸을 낳은 후 육아에만 집중했고 산후 우울증까지 겹쳤는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는 애 낳는 여자는 당연히 그러려니 했던 시절이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저는 제 일에 충실하며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내 역시 그맘때쯤 제게 지쳐가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3살 배기 딸아이를 봐서라도 형식상 부부로라도 사는 게 맞겠다 싶었지만 우리가 딱 하나 뜻이 맞는 게 있다면 둘 다 아이보단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이었죠. 아내와 저랑 한마음 한뜻으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좋아요. 그래서 합의 이혼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법원을 향했고 아이는 좀 더 가진 게 많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죠. 그 무렵 아내는 만나는 사람이 재미교포였는데 저랑 이혼하고 바로 그 사람이랑 재혼을 하는 바람에 먼 땅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아빠로서 면접 교섭권이 있었는데도 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뭐 가까이 있었어도 아니 만나기 뭐해서 안 봤을 것 같기도 했죠. 제게 절절한 부성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 지어졌고 부모님들은 본인들 탓에 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자각하고 있었던 건지 더 이상 제게 재혼할 것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결혼한 후 느끼는 외로움보다 나았습니다. 허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이혼한 후 4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돌싱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 저는 우연찮게 직장에서 만난 신입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큼하고 예쁜 발랄한 매력이 눈이 부셨던 그녀를 본 순간 제게 처음으로 설렘을 주었고 반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해주었죠. 일적으로 도와주다가 저는 그녀와 정이 붙었고 여전히 숫기 없었던 성격인 제게 보다 못해 그녀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이제껏 제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녀에게 운명의 종소리를 듣겼습니다. 우리는 기본 성향이 잘 맞았어요. 안 맞는 건 맞추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알콩달콩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고 이제 내 인생에 그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비로소 깨달았을 때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제가 어설프게나마 남들 다 하는 이벤트를 따라하며 청혼을 하자 그녀는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 제 청혼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남이기에 반대하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시켜 저와 기어이 결혼을 꼬린시켰고 금슬이 유달리 좋아 슬아의 자식을 넷이나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항상 사랑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살았죠. 하지만 그때 제 행복을 가로막는 먹구름이 잠시나마 앞을 가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화영이 아빠 맞죠? 바로 몇 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재혼에 잘 산다고만 들었는데 웬일로 제게 전화를 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몇 년 동안 생사조차 확인 안 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그토록 급했는지 요금 비싼 국제전화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화영이가 많이 아파요. 지금은 당신밖에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네요. 밑도 끝도 없이 잊고 있던 딸 화영이가 아프다는 말로 심하게 흐느끼는 전처의 감정을 본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많이 놀랐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집중하는 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화영이가요? 왜요? 어디가 아픈데요? 소아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완치율은 높다고 해요. 근데 치료비가 많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아이 치료비를 보태달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허나 친정이 살 만큼 산다고 알려진 전처였고 재혼한 남자도 재력가라고 알려졌는데 그 자존심에 치료비 때문에 애 아빠인 내게 전화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애 엄마가 도와달라니 제 딸인 만큼 책임감에 도우는 게 맞았고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을 최대한 보태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주변에서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누구보다 현실적인 아내는 자신의 아이들을 앞세워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벌써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할 입들만 벌써 몇 명인데요. 변변한 집도 마련해야 하고 이제 애들 자라면 교육비다 뭐다 한가득 들어갈 텐데 내가 당신 전처주라고 한 푼 두 푼 모아 아껴서 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가정만 생각해요. 어차피 당신 그 애랑 정도 없다면서요. 그래도 여보, 그 애도 내 딸이야. 근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생사가 오간다는데. 그 집 잘 산다면서요. 당신이 굳이 보태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제발 더 이상 낙처 만들지 말고 인연이 끝난 사람들은 눈 딱 감고 잊어요. 곁에 있는 당신 가족들만 생각하라고요. 라고 말했고 우유부단한 제가 쉽게 결정을 못하자 아내는 기어코 저희 집에까지 이 일을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휴일날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제게 멍충이라고 하면서 한 사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갖고 있는 돈을 전처한테 다 보내? 그렇다고 네 전처나 딸이 그 마음을 알아주긴 할 것 같아? 듣기론 친정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시키느라 줄줄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다던데 그 친정 도우려면 애 핑계 대서라도 자금이라도 끌어와야 하지 않겠냐? 너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전처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하물며 애를 팔 사람은 더더욱 아닌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니? 참말이고 거짓이고 절대 도우면 안 된다. 걔는 네 딸 아니야 이제. 미국으로 가서 남의 손에 자라고 있는 애가 무슨 네 딸이야? 네 새끼만 벌써 3명이다. 효도를 해도 곁에 있는 애들이 하겠지. 곁에 살지도 않았던 외국물 먹은 딸이 널 도와주기나 할 것 같아? 한 푼도 보내주지 마라. 자칫 엮이면 너만 힘들어지고 골치 아파져. 네 안사람이 저렇게 길길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 너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려면 포기할 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쉽게 떨치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일단 제가 가진 돈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 생활하고 있었고,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당장 빼오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보며 예전 기억에 잠시 묻어뒀던 내 첫째 딸 웃는 미소를 쉽게 기억해냈고, 새삼 떠올리니 애비 노릇을 못해준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돈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더 염려가 됐지요. 생각도 못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자 친구들한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 전처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었어요. 전처는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 다신 연락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제 성의는 보였으니 전처나 딸이나 더 이상 제 인생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랬죠. 하지만 나중에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인해 들통이 나버려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면서 전 딸을 도와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처와 두고두고 응어리가 져버려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다신 전처랑 그 딸을 내 맘에 두지 않겠다고, 내 아내는 오직 당신뿐이고 자식도 우리 아이들이 전부라며 다짐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전처와 딸을 다신 보지도 찾지도 않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전처와 연락이나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정말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다듬자 제게 일이 당부하더군요. 물론 그 아이는 당신 딸이 맞으니 도덕적으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걸로 당신이 전처랑 연락하는 것도 싫고 금전적으로 부담을 줘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싫어요. 이래서 어른들이 애 딸린 이혼남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 싶네요. 아무튼 난 절대 그런 거 용납 못하니까 당신이 앞으로 노선 정리 확실하게 해요. 라고 했고, 저는 아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아내 뜻대로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집 명의까지 모두 뺏기고 평생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돈 벌어 살았던 덕에 아내도 제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여는 듯 했고, 다시 처음처럼 잘 살고자 하며 이후 천만다행히 노년까지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자식들 장성하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 손주 손녀 태어나 재롱 보며 눈 감는 날까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내가 치매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뇌혈관이 막혀 중풍과 치매기가 동시에 찾아온 제 아내는 몸이 굳어져 가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저도 자식들도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아내를 적응하지 못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는 현실을 빠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 저 스스로를 힘들지 않게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그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정답게 딸 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어쩜 넷이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같이 마음은 아파했을지언정 행여 부담이 자기에게 올까봐 무척이나 염려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 빼고 넷이 작당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대화 내용은 실로 충격이었습니다. 아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 아파서 나 도저히 못 보겠어.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누나가 좀 모시던지. 착한 척 아주 오지게 하면서 쏙 빠져나가면 돼? 현실적으로 못 모셔? 어차피 매형 바빠서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직 애도 안 들어섰잖아. 누나 전업주부겠다 못 모실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오빠가 좀 모시던지. 언니는 병원 다니면서 애기 계획이 있지만 오빠랑 세연이는 딩크족이잖아. 세연이도 전업인데 언니한테 좀 부탁하면 안 돼? 막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부모님을 자식이 모셔야지. 어떻게 생판 피 안 섞인 며느리가 모시냐?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자식한테 이게 죄 짓는 거지. 듣고 있던 저도 속상했습니다.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길렀다던 내 새끼들은 부모가 아프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고,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둘은 버림받을 판국이었죠. 아내는 미련스럽게도 재산 역시 야금야금 저 몰래 자식들한테 퍼줬던지라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작은 집 한 채랑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저것들 보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며 통탄할 지경이더군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들이라 했나 봅니다. 저까지 아내를 돌보다 탈이 날까 걱정했던 자식들은 애시당초 아내를 요양원행을 결정했던지 저들끼리 회의한 내용들을 제게 보고하더이다.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도록 해요. 요양원 요새 예전 같지 않아서 차라리 아버지보단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아버지까지 탈나시면 저희라고 마음 편하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럴 땐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식 말 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딸을 보고서 아내를 더욱더 챙겼습니다. 난 네 엄마, 아니 내 아내를 절대로 요양원에 못 보낸다.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요양원에 관련된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을 내보내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믿고 내 가족을 맡기겠냐. 나와 네 엄마는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나 편하자고 요양원에 둘 수 없다. 그럼 저희들은 절대로 못 도와드려요.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인데 왜 저희들 마음을 몰라주세요. 가거라. 니들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니들 말 맞다나 나나 니들 엄마 저 세상 가도 니들한테 뒷처리 안 맡기마. 니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제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저들끼리 짝짝꿍하며 연락을 딱 끊더라고요. 아내는 한쪽 손과 다리가 굳어 못 쓰는 상태에서도 멋모르고 자식들이랑 나들이 가자는 얘기하며 웃어 보이는데, 치매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고운 아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며 곁에 언제까지나 있어주겠노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아내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어요. 늙은 몸으로 밤을 새며 아내의 수발을 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대소변 다 받고, 어찌 보면 다행인 건 풍이 와서 몸의 일부 거동이 불편한 게 차라리 다른 치매 환자처럼 실종이 되거나 밖에 나가진 않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아내의 차도 대신 점점 안 좋아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차라리 요양원을 가서 전문가들에게 케어를 받는 게 좋을까 알아봤습니다만 몇 군데 알아본 곳이 뉴스에 터진 것을 확인한 후에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다 저 역시 몸이 유별나게 힘든 느낌이 들어 잠깐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며 겁을 주더라고요. 제 늙은 몸은 아내를 돌보느라 힘들었던지 몸무게가 10kg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병든 아내보다 먼저 가겠다 싶어 먼 수를 내긴 내야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절충안을 찾아냈던 게 바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아내를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면 좀 나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몇 번 간병인으로 온 사람들 면접을 봤는데 확 아내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 주면서까지 근심 걱정 받고 싶지 않아 다 포기하고 내 몸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할까 생각이 들었을 무렵 뒤늦게 어느 한 40대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포기한 채